최근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최근 한 10년까지 성장주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는 성장주의 시대였죠. 성장주는 말 그대로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흔히 알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또는 발표되는 순이익 대비해서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 이런 기업들을 말하죠. 가치주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최근에 그림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림처럼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붉은색의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훨씬 더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2010년 이후를 보시면, 자, 반대로 이 위에 이 푸른색이 이번에는 성장주예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한 10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렇게 10년을 주기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올랐던 역사가 있어서 다음 주식시장의 상승 사이클에는 가치주가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어느 한 방향만 고집하면 안 되죠. 가치 투자건 성장주 투자건 어떻게 미래가 바뀔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치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FM 미디어에서 출판한 가치 투자자의 탄생이라는 책을 근거로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린 월가의 레전드죠. 월가의 영웅들, 이 17인의 가치 투자 전략을 함께 배워보는,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가의 레전드는 하워드 막스입니다.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저도 이분의 책이죠.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투자에 대한 생각 등 이런 유명한 저서를 읽어보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분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하워드 막스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회장이고요. 2018년 기준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1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하워드 막스도 2020년 3월 기준 본인의 순자산이 22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정도 되나요? 미국의 400대 부자 반열에 들고 있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우선 이렇게 레전드의 투자 스타일을 판단하려면 그가 투자를 했던 시기, 그가 성장했던 시기의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워드 막스는 1967년에 시티뱅크에서 인턴 업무로 금융시장에 처음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1968년이죠. 이때 정식으로 애널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식의 리서치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여기 1968년 당시에는 은행 및 다수 금융기관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서 1960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던 50개의 대형주 종목, 이걸 말해요. 지금 살아있는 기업들은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IBM, 3M, 일라이릴리 등이 있는데, 사실 지금 들으면 얘네들은 대형 가치주 아니야? 얘네들이 무슨 성장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얘들이 한참 성장하던 그런 애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런 니프티 피프티 기업들은 장기 성장 전망이 뛰어나고 안전하다 이렇게 여겨지면서 높은 주가 수익 비율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높다, PER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투자를 하니까 주가가 끝도 없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1974년이죠. 약세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거의 반토막 나는 장에서 상당수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또 역시나 많이 빠졌어요. 최근 기술주들처럼. 그리고 2020년 현재 29개의 종목만 살아남아 있고, 그 50개 종목 중에 21개 종목은 이제 상장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이게 하워드 막스가 처음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이 1968년부터 시작해서 이 1974년까지의 경험은 성장주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과 동시에 가치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기업을 매수할 때 적정 주가라는 게 대체 얼마인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업종 평균 PBR보다 낮다거나 자산 대비 너무 주가가 낮게 거래된다, 저평가다 해서 잘못 투자하다 보면 경영자의 문제 갖가지 이유가 생겨서 만년 저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하워드 막스의 투자의 경우에는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워드 막스가 채권팀에 소속이 되면서 가치 투자의 채권의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전환사채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5%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럼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 3% 정도의 1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이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 시중금리가 5%인데 3%만 준다 그러면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여기에 옵션을 하나 부과해 주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9,000원인데 1만 원이 넘어가면 이 채권을 보유한 금액만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11,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주식을 전환을 해서 팔면은 10%의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일단 회사 입장에서 뭐 100억 원의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나 적게 들여서 이자를 적게 내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좋은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이 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사실상 회사에서는 유상증자를 한 것과 같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회사가 갚아야 될 부채가 바로 자본으로 편입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자본금이 100억이나 늘어서 내가 그냥 유상증자를 그냥 쉽게 한 꼴이 되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주가가 9,000원에서 만약에 5,000원으로 떨어졌다. 뭐 9,000원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전환을 할 수 없어서 별다른 수익을 볼 수 없고, 만약에 주식을 9,000원에 사서 투자했는데 5,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지만,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은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매년 3%의 이자를 받고 끝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안전마진이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은 전환해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사실상 뭐 안전마진이 확보된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전환사채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환사채 투자 어떻게 하냐, 이게 고민하시는 분은 뭐 HTS 같은 데 열어보시면 전환사채 많고, 뭐 가까운 증권사 같은 데 찾아가 보시면 전환사채 투자하는 펀드나 뭐 사모펀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다시 하워드 막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가치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는 이제 전환사채로 안전마진을 보유한 가치 투자의 힘을 채권 트레이딩 부서에 있으면서 느낀 후에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 그리고 파산 전환사채, 부실 채권 등으로 이 가치 투자와 채권이 결합된 형태의 투자를 아주 쏠쏠하게 재미를 보면서 방향을 늘리죠. 다음으로 그럼 가치 투자를 할 때 부실 채권인 NPL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하워드 막스가 주로 하는 투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5억의 은행 대출을 받고 7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하락하고 폭락해서 시세가 4억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5억의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4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부실 채권이고 난리가 나는 채권이죠. 은행에서는 이렇게 담보보다 못한 원금 이하로 떨어진 이런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그냥 유동화시켜서 팝니다. 그러면 투자회사들은 이걸 매입해요. 아주 싸게 매입을 해서 이걸 곧바로 이제 시중에서 매각을 하는 거죠. 뭐 경매에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곧바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NPL, 부실채권 투자예요. 역시나 매수하는 순간 싸게 사면 안전마진이 확실히 보장되는 굉장한 가치 투자죠. 채권과 결합한. 역시나 이건 투자 어떻게 하냐? NPL에 투자하는 뭐 펀드도 많고요. 가끔 증권사 가보시면 아마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투자는 우리 개인들은 잘 하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개인들 대부분은 증권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마진이 높은 가치 투자 수단인 뭐 전환사채나 NPL 투자 같은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같은 게 수익이 잘 나는데 그런 거 투자 못하도록 한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해놔요. 그래서 개인들은 투자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자금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게 좀 단점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부터 이 전환사채 투자를 하는데 한 번도 이제 원금 손실이 난 적도 없고 수익률도 괜찮았기 때문에 확실히 뭐 가치 투자로서 안전마진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가치 투자에 채권을 결합하는 거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채권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뭐 미국의 대부분 이 가치 투자를 하는 이 투자자분들은 채권을 많이 이용을 한다. 이건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이고, 물론 뭐 주식 투자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이런 전환사채부터 부실채권 등에서는 대부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시기는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는 시기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굉장히 잘 맞췄던 투자자로 유명하죠. 2000년대에도 폭락을 주장을 했었고요. 조금 이르긴 했었지만 2006년도에도 폭락을 좀 주장을 하면서, 뭐 물론
2008년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고점 부근에서 폭락을 많이 주장하고 또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오크트리 매니지먼트에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계속 남겨요. 그래서 역사적인 메모 자료가 쭉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시장을 잘 예측한 하워드 막스가 어떻게 시장을 예측해야 되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오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내용들도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진자의 운동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자의 운동인데 이쪽이 호황이고 이쪽이 불황이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할게요. 경기 둔화나 악재가 발생해서 진자가 경기 둔화라는 이 방향으로 쭉 옮겨가는 이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위축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진자는 원래 움직이는 폭보다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로 자체를 쭉 벗어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다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호황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예상을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하워드 막스는 위험하다 아니면 옆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투자와 결부시켜서 말한다면 이 가격과 가치의 관계에서 경기 둔화 또는 개별적인 기업의 업황 둔화 이런 악재가 발생을 한다 했을 때 또는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 했을 때 특히 악재가 발생할 때 심리 위축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과도하게 주가가 좀 떨어졌다 싶은 시점에 최저점을 맞출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시점에 투자를 시작을 하고 다시 반대로 진자가 쭉 움직일 때 특히 경기가 좋아질 때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하는 게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하워드 막스는 이 진자 운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요약된 얘기만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네 아니면은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론만 듣기를 좋아하고 요약만 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특성 때문이죠. 사실상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과정에 있고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건 얘기를 듣건 그 구절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이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런 거 보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 진짜 과정 이런 건 싹 다 버리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들으려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도 자기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유튜브 경제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내용은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내용을 다 듣기 귀찮으니까 그냥 썸네일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어떤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만 써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썸네일만 딱 보겠다는 거죠. 하워드 막스가 어떻게 경제 흐름을 맞췄냐 이걸 알아보면 좀 내용이 너무 많고 심오하고 이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시든 도서관에 가시든 맞는 방법으로 한번 하워드 막스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야지 이제 실제 실력도 자라나고 성장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이 책에는 17분의 월가 레전드들의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오늘 전부 다 소개해드리면 이제 지겹죠. 벌써 지금도 슬슬 지겨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회차를 좀 나눠서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일단 두 번째 인물 토마스 칸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칸은 어떤 분이냐면 칸 브라더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투자 운용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최근 자료거든요. 요거에 보면은 6억 9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회사예요. 근데 사실 앞에 하워드 막스는 1200억 달러를 운용하는 회사인데 너무 규모가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과 기관의 자금을 받으면서 비공개 기업으로 남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쉽게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토마스 칸의 아버지는 어빙 칸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로 이 벤저민 그레이엄과 거의 25년간 교류를 하면서 협업도 같이 하고 했던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칸의 중간 이름이 뭐냐면은 토마스 그레이엄 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빈 칸이 벤저민 그레이엄 자기 스승이죠. 너무 존경한 나머지 이 그레이엄이라는 중간에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기도 한 거죠. 자, 이 토마스 칸의 아버지 어빈 칸은 회사의 연례 보고서들을 쭉 프린트해서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한테, 특히 아들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연례 보고서는 IR 자료 같은 건데 기업의 현재 상황, 미래 전망 같은 게 자세히 설명된 자료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R 자료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쉽긴 한데 문제는 이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PPT 자료만 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돼서 그림만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중요한 설명은 가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 자체는 우리 개인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 중에는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IR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근데 각자 홈페이지에 이게 자신들의 굉장히 자세한 연례 보고서라든가 이 내용들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토마스 칸으로 돌아와서 이분의 어머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토마스 칸한테 많이 영향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세장에서 모두가 사라고 외칠 때 매수의 유혹과 싸우는 건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모두가 주식시장이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말할 때 또 매수에 나서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 성공적인 가치 투자는 사실상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라는 게임에서 숫자와 계산이 전부라면 현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실상 누구나 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돈을 벌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올바른 기질과 심리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예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마스 칸은 주식시장은 올바른 분석은 기본이고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마크 트웨이는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리듬은 반복된다, 운율은 반복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토마스 칸은 코넬 대학교에서 정치와 금융의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인간의 결정과 그 결정의 집합체가 바로 역사예요.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한창 토마스 칸이 투자를 할 때는 넷넷 주식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에 보면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순운전자본의 3분의 1 미만으로 시가총액이 거래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보다 3분의 1이나 싸게 거래된 기업을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당시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았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두드려 보면은 이렇게 자산 가치 대비 현금 자산 대비 저평가된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통하진 않아요. 1980년까지는 그런 방식이 통했다고 하죠. 물론 토마스 칸이 투자를 한 당시에도 198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토마스 칸은 변형된 그레엄식의 투자를 했는데 안전 마진을 생각하는 방식을 다르게 가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동종 업종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30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발견한 기업이 20배에 거래된다고 단순 저평가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미래의 우호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달성 가능한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이 저평가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해서 펠른 엔젤, 즉 추락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사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경쟁력 아니면 운영진의 성향, 운영진의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과 앞으로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거죠. 그때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보유한 회사가 단순히 업황이 나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 자금상의 문제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사건을 겪고 있을 때, 특히나 전체적인 거시 경제가 굉장히 나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다시 시간이 지나서 거시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 기업이 속한 업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가가 오르죠. 그 해결 능력,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다던가 아니면 회사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때 실적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의 악재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안전 마진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칸은 자산주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과거 슈퍼마켓 체인 스리프티 마트가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보유한 투자 가치가 장부 가격을 훨씬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BPS, 뭐 PBR 이게 굉장히 낮은 기업이죠. BPS가 높아서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토지를 사놓고 투자한다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토마스 칸 같은 경우에는 스리프티 마트를 10년 정도를 투자했대요. 그래서 다른 기업의 인수가 될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아서 그 10년 동안의 서름을 힘듦을 다 보상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뭐 토지를 보유하고 매매를 해보면 작자가 안 나타나요. 아무리 뭐 개발이 되고 뭐가 하고 그래도 작자가 안 나타나서 뭐 될라 그러다가 이제 직전에 계약을 안 하고 하면서 정말 10년 기다리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근데 사실 뭐 토지니까 거기에 뭐 뭘 짓든 아니면 농사라도 짓든 뭘 하면서 그러면서 10년을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주식을 들고 이제 10년 투자하는 건 쉽지 않죠. 사실 뭐 토마스 칸이 그런 경험을 해서인지 몰라도 이런 말도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저평가된 주식은 영원히 저평가 상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경영진과의 면담, 뭐 뉴스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호전시킬 만한 그 촉매, 트리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 칸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펠른 엔젤,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든가 기술을 가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 조언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선 가치 투자라는 건 본질적으로 흐름에 역행하는 접근법이다. 지금은 인기가 없는 것을 사서 인기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 여름에 중고 매장에서 긴 치마를 아주 싸게 사는 거, 그리고 여름에 세일하는 히터를 사는 거, 아니면 겨울에 세일하고 있는 에어컨을 사서 쟁여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칸은 자신의 투자 종목 선별 노하우까지 이렇게 책에 공개하는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보고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시장이 심리부터 해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특히 52주 신저가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기업이 속한 업황이 둔화하거나 아니면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52주 최저가로 하락해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호재와 악재를 가려내야 하는데, 다음 업황이 호조를 보일 때 또는 뭐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런 기업에 속한,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때, 그때 이 기업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경쟁력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것들, 아니면 경영진의 이제 결단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한 기업은 저평가 기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해서 매수를 고민해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업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뭐 다시 경제가 좋아지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가 말하는 가치 투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일단 오늘은 FM 미디어의 가치 투자자의 탄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음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이 다음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가치 투자가 또다시 유행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월가의 레전드들이, 가치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방법을 했고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이런 공부하기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시일을 좀 두고 여러 회차로 나눠서 뭐 17분, 뭐 가능하면 꽤 많은 분들의 방법이라든가 이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